안녕하세요, 이세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황사진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일반적인 상거래와는 달리 가격이 높다 보니 잘못될 경우 큰 손해를 보게 되는데요. 부동산 관련 사기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점이 뭘까요? 첫 번째는 바로 부동산 선정입니다. 내가 집을 구할 때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한 번이라도 방문을 해보셨다면 불만은 느끼는 분들이 꼭 있었을 겁니다. 그쵸? 중개 수수료를 비싸게 받아서라기보다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으면서 뭔가 공인중개사가 수수료만 더 챙기려고 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일 겁니다. 복비라고 하잖아요. 그 집값이 오를수록 중개 수수료도 오르다 보니까 이것도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공인중개사는 이런 해당 주택의 하자 여부나 인근의 생활 여건, 그리고 매매가 또는 전세금의 적정성 여부를 꼼꼼하게 투명하게 고객에게 정리해서 전달해 줄 의무가 있는데요. 몇몇 공인중개사분들께서 이런 노력을 게을르게 하면서 수수료만 많이 받으려고 해서 원성을 좀 사고 있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최근엔 같은 경우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중개를 해서 더 큰 문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뢰할 만한 공인중개사를 찾아서 안목을 키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집을 구하려면 좋은 부동산 중개소를 만나야 한다. 이건 부동산 초보도 알고 있죠.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부동산 중개소 중에 좋은 부동산 중개소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이게 정말 어려울 건데 정말 알기 쉽게 팁을 좀 드리자면 우선 한 곳에서 오랫동안 영업을 지속한 중개업소를 골라야 됩니다. 만약 중개사고를 내는 등 소비자에게 손해를 준 곳이라면 한 곳에서 오랫동안 버틸 수가 없겠죠. 그렇죠. MC님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잘 하실 수 있었던 게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아, 예. 있었나? 없었어요. 예, 네. 없었어요. 예.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또 고정 고객이나 매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집을 빨리 소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그런 곳이라도 꼭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부동산에 들어갔을 때 중개업 허가증이 딴 사람이 직접 운영하는 곳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반드시 허가증과 업무 보증서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방법이 어려울 것 같은데 매우 간단해요. 첫 번째인데요. 중개사무소 벽면에 붙어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사무소 허가증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꼭 벽면에 가면 위쪽에 꼭 붙어 있어요. 네. 이게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를 꼭 둘러보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발급해주는 공제라는 게 있는데 그 공제에 이 중개사무소가 가입이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부동산 중개소에 가면 거의 대부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랑 사무소 허가증이 붙어 있던데,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허가증의 대표자와 우리가 지금 중개를 받고 있는 거래를 알선해주는 이 중개사의 이름이 같은지를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확인 방법은 간단한데요. 명함을 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허가 번호와 대표자의 이름 등 기록하였다가 해당 구청에 전화를 해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하면 안전한 중개업소인지를 내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아까 제가 업무 보증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보증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 보증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도 꼭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보증 기간이 지나버린 보증서라면 그냥 그거는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개해주는 사람이 이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는 직접 물어보기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저같이 소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확인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제가 확인을 하라 해도 그 사람 앞에서 공인중개사세요? 중개보조원이세요라고 할 수 신뢰가 없잖아요.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누구나 인터넷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제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국가적 공간 정보 포털 사이트라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열람 공간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 조회를 들어가면은 해당 부동산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이 속해 있는 시와 구, 동을 클릭한 다음에 조회에서 들어가게 되면 해당 부동산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또 속해 있는 중개사, 중개보조원 이름이 다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중개하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쌤이 말씀하신 대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선정한 이후에 실제로 계약서를 쓰기 전에 매물을 확인할 때 어떤 부분을 체크하면 될까요? 이 부분이 정말 많이 고민하시고 궁금해하실 건데요. 첫 번째가 바로 내가 지금 계약하는 집이 이 집의 집주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확인 방법은 간단한데요. 건물의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을 보면은 갑구라는 게 있어요. 갑구에 명시된 소유자 이름이 나와 있는데 실제 계약할 때 오는 소유자와 일치한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과 그 다음에 신분증을 대조해서 그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죠. 신상 파악을 해야 된다. 그렇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은 해당 건물의 융자가 얼마 잡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거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누군지 확인도 같이 하면 좋겠죠. 이거는 한 번만 확인하면 될까요? 딱 한 번? 계약을 할 때 융자 설정되어 있는 거를 확인했지만 그 사이에 또 추가 융자가 설정될 수도 있으니까요. 계약서 쓸 때 꼭 재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안전하게 하려면 잔금일 당일 한 번 더 등기부등본을 떼서 또 그 사이에 추가 융자가 설정되지 않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꼼꼼해야 되네요. 내 돈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을 봐야 되는데 건축물 대장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건물이 불법 건축물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불법 건축물을 확인하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조회하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조회하면 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 굳이 조회할 필요가 없고요. 건축물 대장상에 보면은 위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이 건물은 위반 건축물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을 봤을 때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의 현황이 일치한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을 보면서 내 건물이 내가 들어가는 집이 쪼개기 건물인지 그런 것도 반드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참고해야 될 게 내가 지금 들어가는 집이 만약에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는 집이다. 그러면 피해가 생기죠. 어떤 피해가 생길까요? 바로 임차인들이 받을 수 있는 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이 위반 건축물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MC님도 원룸에 살아보신 적 있으시죠? 아니요. 왜요?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았어요. 대부분 우리 사회초년생들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 집을 우리는 다가구 주택이라고 합니다.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이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앞서 먼저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보증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바로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선순위 보증금이 많을 경우에 나중에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못 받는 거. 내가 못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을 할 때 이 주택에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가 들어가 있나요? 라고 반드시 알려달라고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은데 뭐 또 있어요? 더 신경 써야 될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물의 근저당이 가장 중요해요. 근저당. 이 근저당이라 하면 뭐냐? 이 집 또는 부동산에 대한 빚인 거죠. 우리가 집을 살 때 현금으로 다 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대출을 껴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줬을 경우에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라는 걸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등본에 을구에 보면 근저당권 해서 채권 최고액 땡땡땡 원 이렇게 적어져 있을 거예요. 건물 시세 대비 융자가 대출금이 너무 많으면 어떤 느낌일까요? 내게 아닌 것 같은 느낌? 이 임대인이 돈을 갚지 않거나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건물이 돈을 못 갚게 되고 경매로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세입자인 내가 내 임차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반드시 근저당권에 얼마가 설정되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이 건물의 시세가 얼마인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최우선 변제액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도 이제 기재를 하잖아요. 여기에 뭘 넣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꼭 넣어야 할 사항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 특약사항 넣을 때 그냥 지난번의 계약과 동일하게 그냥 웃으면서 그냥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서로 웃으면서 그냥 씁니다. 맞아요. 그냥 행복하게 잘 사세요 서로.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건 전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 특약사항이라는 게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더 큰 문제로 가는 걸 막아주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계약을 할 때 집을 먼저 확인을 하잖아요. 확인을 했을 때 발견되는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왜 저기에 곰팡이가 있지? 왜 여기가 뭐 문제가 있지? 라는 게 확인이 되었을 때 반드시 임대인에게 그걸 고쳐달라. 확답을 받은 걸 글로 써놓기를 꼭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세입자 기준에서 월세가 아니라 전세 대출을 이용해서 전세로 계약을 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상황이 생겨서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금 반환 조건, 대출이 안 됐을 경우에는 계약금을 즉시 반환해 주기로 한다라고 꼭 작성을 해놓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임차인은 저 사람이 내가 집주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른 집주인이면 어떨 것 같아요? 오, 이상해요.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이 살고 있는 동안 집을 팔아서 집주인이 바뀔 경우에는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고지하기로 한다라고 작성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계약을 할 때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되어 있을까요? 이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할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중개 보수에는 법정 수수료라고 지역 및 거래 형태 그리고 금액에 따라서 좀 상이한데요. 내가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0.6에서 0.7% 정도고요. 임대차, 전월세를 계약했을 때는 뭐 0.3에서 0.6% 정도.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매매에는 0.5%, 임대차 계약할 때는 0.4% 기준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꼭 지금 말씀드렸던 이 중개 보수의 개념이 최대치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한도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손님은 협의해서 비율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말 매우 큰 돈이 오가는 거래인 만큼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에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내가 계약을 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월세를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아셔야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도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